과자로 연 5천억 원 가까이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은 초코파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초코파이 말고도 다수의 히트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스타드와 포카칩, 오징어 땅콩, 마이구미 등이 있는데요. 오리온은 이 밖에도 오리온 웨하스, 선칩 등의 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021년에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어떻게 과자로 연 5천억 원 가까이 벌 수 있었던 것인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이러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리온은 다수의 히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히트 제품을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인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고요. 해외에서 총 11개의 공장도 가동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오리온은 해외에서 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총 결산 매출이 2조 9천억 원 정도 되니까 전체 매출의 약 60%를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입니다. 오리온이 이렇게 해외에서 주요 히트 제품들을 잘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오리온이 중국에 처음 진출한 것은 1993년인데요. 이후 4년 뒤인 97년에 현지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한편 식품의 맛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까지 현지에 맞게 잘 수립해 나가면서 주요 제품들을 시장에 안착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2013년에 중국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오리온은 현지화 전략이 잘 먹히자 인근 국가로도 눈을 돌렸는데요. 오리온의 다음 시선이 향한 곳은 베트남이었습니다. 오리온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것은 95년인데요. 시기로 보면 중국 진출 이후 곧바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한 것입니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주력 제품인 초코파이가 잘 팔리자 2006년과 2009년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현지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현재 오리온은 베트남 파이 시장에서 약 7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와 인도 시장에도 진출해 주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진출 시기는 2003년이었고 2021년에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섭니다. 인도에는 2018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2021년에 생산 공장을 짓고 주요 제품들을 판매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히트를 쳤던 꼬북칩을 인도에서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꼬북칩이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지난달 파이브 빌로우와 미니소에 꼬북칩이 입점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매장에 입점을 한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파이브 빌로우 1598개 전 매장과 생활용품 할인점의 미니소 전 매장에 입점을 했습니다. 사실 꼬북칩은 이미 북미 코스트코와 샘스클럽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파이브 빌로우와 미니소 등 새로운 판매처가 추가되면서 시장에서는 오리온이 올해 북미에서 꼬북칩 단일 품목만으로 매출 2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연간 기준으로 오리온의 영업이익률이 15에서 16% 정도 되니까 시장 전망대로 2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면 꼬북칩 하나만으로 약 3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리온이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 해외 국가에 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 주요 제품들을 판매하고 이게 잘 먹히면 생산기지를 지어서 판매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오리온은 이 전략을 북미에서도 그대로 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미에서 앞서 소개한 꼬북칩 매출이 400억 원을 돌파할 시에는 현지 공장을 설립할 것이란 썰이 있습니다. 식품회사는 주요 제품의 브랜드력뿐만 아니라 원재료와 각종 비용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제과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에서 5% 정도 되는데요. 이에 반해 오리온은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꾸준히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5에서 1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이렇게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앞서 오리온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장을 가동 중이라고 했죠. 이렇게 많은 공장을 가동해서 제품을 생산하려면 원재료가 다량으로 필요합니다. 오리온에는 글로벌 구매팀이 있는데요. 이 글로벌 구매팀의 역할은 국내와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퍼져 있는 각 법인에서 사용할 원재료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때 글로벌 구매팀은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매입 단가를 낮춥니다. 또 오리온의 재고 관리와 반품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리온은 그간 데이터 기반의 재고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들을 시시각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춰 생산량과 물류, 판매 전략들을 조정 및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상 국내 제과업체들의 반품률은 3% 정도 되는데 반해 오리온의 반품률은 놀랍게도 0%대입니다. 오리온은 이렇게 수익성에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이에 맞춰 화답을 해줬을까요? 이어서 오리온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오리온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가는 9만원에서 14만원 사이를 오가면서 등락을 거듭할 뿐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가켄바이오로 사명을 바꾼 레고켄바이오 인수 이슈로 인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인수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오리온이 리가켄바이오의 인수를 발표한 것은 올해 1월 15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오리온 주가는 장중 18% 넘게 급락했고 그 다음 날에도 추가 하락을 이어가면서 단 이틀 만에 24% 넘게 빠졌습니다. 오리온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것은 본업인 식품사업과 무관한 바이오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은 본업과 무관한 바이오 사업으로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고 여기에 본업인 식품사업의 수익성을 바이오 사업이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리온이 리가켄바이오 사이언스의 지분 전체가 아닌 약 25%만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P투자 회사의 지분을 20에서 50% 정도 보유하면 지분법 회계가 적용되고 50%를 초과하면 연결 회계가 적용되는데요. 오리온이 리가켄바이오 지분을 25% 정도만 취득했기 때문에 당장은 리가켄바이오의 적자가 그대로 오리온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25%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오리온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기존처럼 본업만 영위할 때와 달리 수익성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본업의 수익성 전체를 훼손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리가켄바이오 실적을 살펴보면 리가켄바이오는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80억 원 수준의 영업 적자를 이어오다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00억 원대 초반에서 200억 원대 후반까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됩니다. 최근에는 적자 규모가 800억 원대로 늘어났는데요. 오리온은 왜 하필 이렇게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리가켄바이오를 인수한 것일까요? 오리온이 리가켄바이오를 인수한 배경에는 ADC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DC는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이 항체 약물 접합체는 말 그대로 항체와 약물을 접합해 특정 단백질인 항원을 표적하는 치료제를 말하는데요. 이 ADC는 기존 화학요법보다 효능은 높고 독성은 줄여서 정상 조직의 손상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리가켄바이오는 ADC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임상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은 총 4개로 알려졌으며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도 맺었는데 이 계약 규모가 9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리온의 지분 인수를 통해 유입된 유상증자 대금과 얀센 기술 수출 계약에 따른 기술료를 더하면 현재 리가켄바이오는 약 1조 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오리온이 리가켄바이오에 추가로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집니다. 추가로 리가켄바이오는 IR 자료에서 후보 물질 발굴을 연간 4-5개 정도로 늘리는 한편 2년 내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바이오 투자 우려가 기대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리온의 본업인 식품사업은 현재 국내와 해외에서 양호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활발히 전개 중에 있고 바이오 투자권은 시장이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오리온은 연결 기준으로 10% 내외인 배당 성향을 향후 3개년 동안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리온 제품의 브랜드력과 시장 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수익률까지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오리온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리온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인 이승준입니다. 이승준 대표이사는 오리온 그룹의 3대 신사업인 간편 대용식과 음료, 바이오 중 2가지 축으로 손꼽히는 음료와 간편 대용식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승준 대표는 1960년생이고 1989년에 현재 오리온인 동양제과에 입사했습니다. 이승준 대표는 제품 연구자 출신인데요. 업계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승준 대표처럼 식품회사 연구소장 출신으로 사장 자리까지 올라온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승준 대표는 히트 제품인 꼬북칩과 마케도 네이처 오 그래놀라, 생크림파이 등 인기 제품에 크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준 대표는 사내에서 100대 0 법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00대 0 법칙은 부정적인 의견이 0으로 나올 때까지 개발을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가 자사 제품에 애착을 갖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전문 경영인이자 오리온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허인철입니다. 허인철 부회장은 이승준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1960년생이고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삼성물산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경력을 쌓은 허 부회장은 신세계그룹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신세계그룹에서는 월마트 코리아 인수, 신세계와 이마트 인적 분할 등을 주도했는데 특히 월마트 코리아 인수 작업을 한 달 만에 마무리 지으면서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4년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허 부회장은 돌연 사퇴 후 오리온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이때부터 오리온 부회장직을 맡으면서 현재까지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허 부회장이 오리온으로 자리를 옮길 때 신세계 출신 인사들도 오리온으로 함께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오리온의 핵심 사업부에 포진되는 한편 허 부회장과 함께 오리온의 체질 개선을 꾀했습니다. 앞서 오리온은 기타 식품업체들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수익성을 끌어올린 장 본인이 바로 허 부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 부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원가와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오리온은 지난 2022년에 주요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식품업계가 원재료 가격 인상을 빌미로 제품 가격을 올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요. 오리온의 가격 인상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오리온이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게 9년 만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오리온은 제품 가격을 올리는 손쉬운 전략 대신 비용을 통제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에 주요 제품 가격을 올린 게 매우 인상적이었고 이후에도 경쟁사들의 가격 인상에 동참하지 않고 비용을 통제하는 한편 수익성을 방어해 나가면서 매실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오리온은 원가가 안정될 때 제품 중량을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의 지갑 사정까지 생각해주는 착한 오리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리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오리온의 약점으로 손꼽히는 것은 중국 매출입니다. 약점이라기보다는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로 높다 보니 향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리온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리온은 중국에 쏠려있는 매출 비중을 낮추고 매출처를 다변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와 인도 등 해외 매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러시아, 인도 등 기타 해외 국가의 매출이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오리온의 실적과 수익성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기업 가치도 한 단계 레벨업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리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요 제품의 경쟁력과 각 국가별 매출 비중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매매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 자료들은 투자자의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해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영상 속 자료와 이미지, 영상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또한 본 채널과 영상에 수록되는 내용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 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본 채널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자료와 영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독자 및 시청자의 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투자의 결정과 이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